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안정미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까지 첨단 바이오의약품 매뉴팩처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매뉴팩처링 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의약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정의, 특성,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국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위탁 제조와 위탁 개발 제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중에 가장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생산 시스템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 개발한 후에 글로벌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허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것입니다. 생명공학의 기반으로 어떠한 개발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산세포주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생산세포주를 어떤 식으로 배양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높은 수율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부 공정에 대해서도 공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중점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공부해 볼 것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특징을 먼저 살피고 어떻게 조제하고 관리하는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최첨단 테크닉이 어떤 것인지, 어째서 우리는 이것을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부르는지를 이해해보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결국 정밀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함께 공부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1강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 소식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소식입니다. 동아 ST라고 하는 회사에서 스텔라라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라이센스 아웃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약 2년 전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계약 규모에 있습니다. 계약금만 1,000만 달러, 그리고 단계별 마일스톤이 9,500만 달러나 되는 꽤 커다란, 꽤 큰 규모의 계약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품 판매 이익에 대한 로열티도 2자릿수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기업 바이오 기업 중 하나에서 미국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올해 8월에 캐나다 아포텍스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 또한 약 200억 규모의 마일스톤 비용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 후에 순이익도 공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 2023년 9월의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그 규모로 보면 가장 큰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브리스톨 마이어스사와 3,213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면역 항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 모두 바이오 의약품의 한 제품 형태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들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제약회사들 중 탑 10위까지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모두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중에 1위 기업은
단연코 파이자라고 하는 기업으로서 2021년 총 매출이 8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의 총 매출은 100억 달러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2위부터의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은 존슨앤존슨, 러쉬, 머크, 그리고 에비와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들도 모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탑 20위 제약회사들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고를 확인하면 1위부터 한 10위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방금 봤던 바이오시밀러들을 제품화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화이자, 머크, 러쉬, 존슨앤존슨, 그리고 우리 백신, 코로나 백신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에비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2016년에도 역시나 탑 순위를 차지했던 기업들은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여 지금 2021년 매출을 의 결과를 2022년에 보고한 그 순위에서도 역시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1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역시 매출량입니다. 2, 3, 4, 5위 정도의 그룹들, 6위까지의 그룹들이 약 50억 달러 정도인 데 반해서 화이자는 월등히 높은 8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연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방금 본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에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시밀러가 속해져 있다는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1강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의약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가 소화가 안 되거나 열이 나거나 할 때 먹는 약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약품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약 혹은 물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강 투여 제품들, 그냥 소화시키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게 되는 이러한 주사약 형태의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의약품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제형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볼까요? 데일밴드, 상처가 났을 때 피부에 부착하는 제품이죠.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여 해열 그리고 진통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아스피린 역시나 해열 진통 제품입니다. 쌍화탕이라고 해서 전통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의약품일까요? 우선 의약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가장 궁금한 제품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흔히 약국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쌍화탕이라고 알려진 제품이죠. 이 제품은 의약품일까요? 아닐까요? 쌍화탕은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드레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창고 제품입니다. 의약품일까요? 의약품 상세 정보란에서 볼 수 있으니 의약품일 수 있겠습니다. 컨택트 렌즈는 어떠할까요? 눈의 각막에 착용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택트 렌즈를 세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다목적 용액은 어떠할까요? 면봉은 또 어떻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많이 착용했던 마스크는 어떠할까요? 이것들은 의약품일까요? 아닐까요?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면봉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편의점 또는 다이소와 같은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멸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진단 키트 안에 들어있었던 면봉을 기억한다면 그 면봉이 모두 일회용 소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면봉들은 각각이 개별적으로 멸균되어 있는 봉투 속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멸균 면봉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약사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의약 외품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그냥 면봉이 아니고 면봉의 한쪽 편에 소독약인 아이소프로파놀이 들어있는 어, 소독 멸균 면봉도 제품화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회용 소독약이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 소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멸균 면봉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약 외품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약 외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데일밴드와 같은 제품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이것은 마스크와 같은 제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벌레 기피제라든지 홈키파와 같은 그런 살충제 제품들을 이곳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린 제품들에 어떠한 제품이 실제로 포함되는지 아래에 예를 들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 마스크, 그리고 붕대류, 그리고 탈지면,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강 티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사한 물품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파리, 모기 등의 기피제, 그리고 유인 살충제, 그리고 입냄새 방지제라고 해서 흔히 가글액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리고 컨택트 렌즈, 세척, 소독에 사용되는 관리용품, 금연용품, 그리고 손소독제, 구강위생 관리 제품,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하는 제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기존에는 의약품이었으나 조금 규제가 완화돼서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 변질제, 건의 소화제, 정장제, 유산균 제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살충제, 그리고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제, 이것도 의약 외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의약 외품 그리고 의약품 무엇인지 구분짓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의약 외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처가 약국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소매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지만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예를 들면 가글, 마스크, 생리대, 우리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뭐 미네랄 제제, 흔히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안전 상비 의약품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약국에서 구매하는데 지난 몇 년 전에 상비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하여 뭐 소화제 그리고 해열제 등의 제품들은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 폐점 이후에도 쉽게 구매하기 위한 국민의 편의를 봐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아스피린, 먹는 피임약, 후시딘, 그리고 이제 위장 소화를 돕는 제품들, 그리고 우루사와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의약 외품이라면 우선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든다. 그리고 입 속으로 경구 투여를 해서 몸속에 들어간 제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인데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약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의약품이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숙취 해소제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이것은 의약품도 의약 외품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식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장소에서 구매를 하는지가 의약품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도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의사 처방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전문 의약품 같은 것은 이와는 반대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약국에서만 구입하거나 혹은 병원 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급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되느냐 아니냐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 의약품은 모두 급여는 아닌 것으로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또 제품의 예를 들면 혈압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외의 모든 주사약 제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장소별로 범주를 나눈 것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 해열제, 소화제, 그리고 뭐 밴드류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 의약품이 아닌 것들도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해야만 하는 제품들이 또 있고 처방약으로 우리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 제품들은 혈압약과 같은 특이한 제품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중에서도 여러분의 형태가 익숙한 이런 경구투여 제품인 알약 제품이 있을 것이고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에 의해서만 우리가 처방받고 투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합성 의약품의 큰 특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합성의약품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생산된 의약품들이며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쉽게 처방받지 않고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들입니다. 소화제, 해열제 등과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이렇게 침습 형태로 우리 몸 안에 투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하에 이렇게 침습으로 주사약으로 투여되거나 혹은 혈관을 통해서 투여될 수 있도록 주사약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일까요? 역시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 및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들로는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첨단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사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백신, 혈액제제, 혈장 분해제제, 보톡스와 같은 항독소 제제들이 생물학적 제제에 포함되고 바이오시밀러, 앞서 살펴보았던 동등 생물의약품, 당연히 바이오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세포 배양 의약품이라고 정의하며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도 재조합 유전자를 이용을 하여 세포주를 개발하고 그로부터 단백질 등의 유효 성분을 생산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제작된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개량된 효과와 지속 효과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타겟에만 집중할 수 있는 효과들 이렇게 좀 더 나은 제품을 우리가 바이오 베터 좀 더 나은 바이오 의약품이다라고 해서 계량 생물 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주인공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역시 바이오 의약품의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의를 따르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지 살펴보게 되면 큰 바이오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되는 큰 나라들과 유럽과 같은 곳에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 모두 사람이 내 질환 또는 건강 상태를 예방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라고 해서 인체세포, 조직 또는 세포 유래, 조직 유래 제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고 유럽연합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활성성분이 생물학적인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사람이나 생물에서 유래하는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작하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생물학적 의료 제품, 바이오로지컬 메디시널 프로덕트와 첨단 세포 유전자 치료제, 어드밴스드 테라피 메디시널 프로덕트 등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 성분이 생물학적인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이라고 국내를 포함한 국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정의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추출이 되거나 생물학적인 원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의 품질을 결정하거나 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생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리화학적 시험과 생물학적 시험을 통해서 이것의 유효성과 위험성 같은 것들을 평가해야만 하는 물질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는 미생물류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한 조직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의 체액 그리고 세포 구성물 이런 것들이 유래로 하여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던가 혹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던가 하는 것들이 속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유전자 치료제, 체세포 치료제, 그다음 뭐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 제제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형태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약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연고형으로 되어 있는 외용제가 있고 유산균 제제도 경구 투여하는 제품이라서 바이오 의약품의 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 제제가 최근에는 의약 외품으로 넘어간 것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균 종들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개발하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으로 투여하는 주사약, 그리고 이 주사약들의 투여를 조금 용이하게 한 서브큐 제품, 피부에 침습으로 넣는 제품들까지 바이오 의약품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종류를 살펴보시게 되면 면역의약품, 인체 혈액 및 혈장 유래 의약품,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활용된 개발된 의약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더하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들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면역의약품은 백신, 독소, 그리고 혈청,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통해서 맞는 그런 알부민 제제 같은 것들이 결국 인체 혈액 혈장에 유래해서 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이라거나 혈우병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 응고인자 제제와 같은 것들 그리고 기존에 겪었던 병증을 이겨낸 환자들로부터 면역 글로불린 항체들을 뽑아내서 추출해내서 이것 자체를 이용해서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혈장 분해 제제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은 제조합 기술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공학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DNA 제조합 기술을 포함을 해서 이것을 활용해 포유류 세포 혹은 어, 그 대장균이라고 하는 원핵 생물들 그리고 그 효모균이라고 하는 그런 싱글셀 단세포 생물이지만 진핵 생물인 경우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유전 정보를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단백질만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가장 어드밴스드된 제품은 하이브리도마를 이용을 해서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인체 이종, 세포 조직 이식 의약품, 그리고 동종, 사람과 사람 간 혹은 동물도 같은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런 식으로 동종의 제품들 간의 동종의 제품들 그리고 환자 자가 유래 이 환자로부터 추출한 세포를 다시 유전자 치료를 한 다음 그 환자에게 다시 재이식하는 이런 류의 치료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1강 1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는 의약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의약품과 의약 외품, 전문 의약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무엇이고 그것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이 강의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강 1차 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무엇인지 꼭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